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총선에서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요. 우선 민주당은 저출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녀 둘을 낳으면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셋을 낳으면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 원씩 정부가 부모의 펀드 계좌에 입금해서 총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노인 교통복지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교통카드 형태로 월 만원씩 1년에 12만 원을 제공해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도시철도 비운행 지역과의 차별을 없애고 노인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이 적자인데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한쪽은 퍼주겠다, 한쪽은 덜 퍼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의 공약, 유권자들 계산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의 인권 침해에 관련된 기자회견이 오늘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의 자원순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일부에서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사업 추진 관계 부서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순천시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하면서 이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되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의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사업 추진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순천시와 또 입지 선정 백지화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반발하고 있는 반대 대책위 시민운동본부는 영산강 환경유역청이 지난해 말 순천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순천시의 입지 선정에 하자가 있음이 지적된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운동본부 측은 영산강 환경유역청이 순천시가 계획 중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입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해당 계획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순천시에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환경부의 공문이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 옆 소각장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과 전략영향평가서의 타당성 조사와 입지 선정 절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시민운동본부는 환경부의 공문과 관련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순천시가 순천시민 대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부가 순천시에 보낸 공문이 순천시의 사업 추진 절차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강제성을 띠고 있느냐 여부와 함께 순천시가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추가적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것인가 아니면 여지가 있는가 이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의 주장을 빌리자면 순천시의 소각장 설치를 위한 관련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환경부의 입장이 순천시에 전달됐다는 것인데요. 논란의 핵심은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의 공문이 순천시의 사업 추진을 중단시킬 수 있을 정도의 효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부의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입장을 순천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관련 입장을 확인해 보기 위해 순천시 관련 부서 취재를 통해 순천시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순천시 관련 부서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환경부, 즉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한 공문은 순천시가 받아봤고 순천시 실무부서에서는 해당 공문에 명시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순천시는 반대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시민 대토론회 형식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대신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반대대책위원회나
또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순천시 입장을 정리해보면 행정 절차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이미 적법하게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완료된 주민 설명회를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거나 또 반대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순천시민 대토론회 방식의 주민들의 추가 의견 수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참 어느 틈 하나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좀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물꼬가 언제쯤 트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광양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가운데 입학생이 10명도 되지 않은 곳이 34%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어요. 네, 광양시 관내 초등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올해 광양 지역 초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인원이 10명 이하인 곳이 늘면서 지역의 이른바 초미니 학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양시 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 대상 아동이 1,154명으로 지난해보다 109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관내 면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채 10명의 신입생이 넘지 못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광양시 다합초등학교는 신입생이 겨우 2명에 그쳤고 진상초등학교와 진월초등학교는 3명, 옥룡북초등학교와 태인초등학교 4명 등 학생 수가 채 5명이 되지 않은 학교도 무려 5곳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학령 인구가 줄면서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초등학교 신입생 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쇄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입학생 숫자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광양시의 경우 매년 학령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도 크게 줄고 있는데 올해 광양시 전체 초등학생 수는 총 8,45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 택지 개발 영향으로 성황초등학교와 고략초등학교, 와우초등학교 등 겨우 3곳만 학생 수가 증가했고 나머지 광양시 관내 26곳의 학교는 학생 수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광양시 마동초등학교로 총 32개 학급에 787명이 재학하고 있고 반면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다합초등학교로 학생 수가 전체 17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학생 수가 가장 작은 광양시 다합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다합면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 명도 없어 앞으로 시간이 가면 학교의 소멸 위기가 닥치게 됐습니다. 광양시 관내 중학교 역시 중학교 신입생이 급당 표준 지표인 28명을 넘지 못해 1개 반만 유지하는 학교도 4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광양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참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얼마 전에 순천상공회의소가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했는데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수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여수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조사에서 관내 1분기 경기 전망 역시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네요. 네, 여수상공회의소가 관내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올 1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했는데 기업들이 체감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고 특히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의 체감 경기 전망은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지역 내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기업경기 전망 지수 BSI를 조사했는데 지수가 80.6으로 지난해 4분기 83.6보다 더 떨어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여수시 관내 일반 업종은 86.2로 지난 분기보다는 전망 지수가 다소 올랐지만 석유화학 연관 업종은 86.1에서 75.8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여수시 상공회의소는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이 올라가고 있고 수요 회복이 더뎌지면서 공급 과잉이나 불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일반 업종에 비해서 주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 업체의 불황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수상공회의소는 여수시 관내 일반 업종은 연말과 연초, 명절 소비 확대 등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 기대감 등으로 지난 분기보다는 이 경기 전망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이 역시 지난해 1분기에 비교하면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이번 1분기 석유화학 업종의 낮은 경기 전망 지수는 지역의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 연관 업종의 지속된 불황이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상공회의소는 탄소 중립 실천 등 각종 규제 환경 변화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자금률 상승으로 인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지역의 기업들이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요즘에 농어촌에 일손 모자라다는 뉴스 많습니다. 일손을 채워주는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어렵다고들 하죠. 그런 와중에 전남 지역에서 일하던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인력 송출 업체에 여권을 뺏기고 임금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전남 노동공익센터 문길주입니다. 예. 필리핀 출신 계절 노동자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인력 업체를 전남 경찰청에 고소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관련 기자회견이 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남지방 경찰청 앞에서 계절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어서 강주, 전남 이주 노동자 단체들을 위한 시민단체가 철저한 경찰들의 조사와 재발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방금 전라남도에 있는 농림국장님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들 면담이 방금 끝났습니다. 그래요. 계절 노동자들을 좀 더 만나서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현장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조사가 이미 전남 노동공익센터에서 자체 조사한 것도 있지만 이번 계절 노동자들 문제가 터져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이주 노동자 단체들과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이게 설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브로커에 의해서 임금 착취,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 폭행,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계절 노동자가 2015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제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좀 된 것 같고, 예. 이런 문제를 전라남도나 경찰에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전달했습니다. 어쩌면 점검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남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전체 현황을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집계를 해주실까요? 미안하지만 전라남도에 있는 이주 노동자 구체적 현황은 집계를 못합니다. 집계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도 유학생들이 일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미등록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대불산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 3호중공업 대불산단 이런 데 보면은 대략 이 대불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략 12,000명인데 예. 이 중에 6,000, 7,000명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고 그중에 반 이상은 미등록 노동자입니다. 아하. 그리고 우리 여수 지역에 굉장히 아시겠지만 어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업에서 일하는 대부분 노동자들도 흔히 말하면 미등록 노동자들이 많고 우리 고흥에 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전북도 오고 근데 이런 데는 실제로 가보면 미등록 노동자들이 일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미등록 노동자로 전락해서 저희들과 일손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등록 노동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전남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가 얼마나 되냐 이거는 통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뭘 좀 만져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신 것의 내용의 주는 뭐였습니까? 노동임금 침해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주범이 누구냐면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예, 브로커가 예를 들어 필리핀에 있는 브로커 사무실을 차려놓고 또 한국에 있고 거기에서 흔히 말하면 이주 노동자들이 계절 이주 노동자들이 보통 한 달에 열심히 하면 200만 원 정도 버는데 예. 여기에서 70에서 90만 원 정도를 흔히 말하면 자동이체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절반을 가져가요? 예, 한 45% 이상을 예. 브로커가 가져가고 또 여기에 일부 고용주분들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폭언이나 갑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브로커 문제에 대해서 전남 경찰청에 다시 한번 수사를 엄정하게 촉구하는 거고
또 전남 우리 또 도청에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향. 이거 왜냐하면 계절 이주 노동자는 지자체와 필리핀 지자체가 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라남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전라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을 정부에 전달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최근 나왔던 뉴스도 여수시와 필리핀의 한 도시에서 이제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같이 수급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맺는 이른바 그런 협약을 맺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전남도는 아예 그런 환경들을 몰랐던 거군요,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지자체와 필리핀 지자체가 하는 거고 예. 전라남도는 그런 거 관련해서 일조 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전남도에서는? 전라남도에서는 계절 노동자들 유입할 때 역할은 없습니다. 예. 이게 여수 지자체와 필리핀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여수 지자체가 할 때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필리핀 현지나 이런 거를. 예. 근데 여기 이제 브로커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나오고 인권 문제가 나오고 임금 체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임금 착취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브로커에 대한 수사는 이제 경찰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들여다보면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보완돼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1년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애로사항이나 상담이나 이런 인권 문제를 상담할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쉬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어디 상담이나 쉼터나 이런 것들이 없고 이래서 전라남도가 이민청을 지금 설립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전라남도에 맞는 이주 지원센터를 만들고 쉼터를 좀 만들자. 그리고 이런 브로커 문제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도에서 이주 노동자 관련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고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잘 작동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작년 5월 달에 우리 서동옥 도의장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작년 5월 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냐면 실태 조사나 인권 상담이나 노동 상담 이런 것들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아직 큰 이런 조사나 실태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못 오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계절 노동자 이거 인권 문제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검토하고 도의원님들 저희들 면담을 통해서 좀 촉구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도 담당 국장님과 면담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나눴습니까? 지금 전남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리 계절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 노동 착취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런데 대부분 다행스럽게도 전라남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해결책을 내자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1차 오늘 간담회를 했는데 오히려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2차 간담회를 이주 노동자들 단체와 함께 여러 또 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을 담당하는 국도 있고 농업을 담당하고 있고 또 어업을 담당하는 또 인권을 담당하는 일이 있는데 함께 이 부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2차 간담회를 조만간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는 이주 노동자 단체가 요구하는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라남도도 공유하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많은 노력들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이어져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분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주체에도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가장 어려운 건 통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통역이요? 네, 통역이 왜 그러냐면 계절 노동자들은 대부분 한국말을 좀 못 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통역 서비스,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이 일요일은 좀 쉴 수 있는 이런 쉼터 조성,
그다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남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중간 조직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라남도에서 시급히 한번 논의되고 좀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MBC 라디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두 가지 이야기 오늘 나눠볼 텐데 광양 출입하고 계세요. 고로쇠 채취가 벌써 시작됐어요? 네, 고로쇠물 드셔보셨어요? 매년 사 먹습니다. 오, 매년 부모님께 보내드리기도 하고. 광양 거 사드리는 거죠? 당연하죠. 백운산 고로쇠. 그 고로쇠 수액을 저희가 골리수라고도 옛날에는 했더라고요. 맞아요. 뼈에 네. 좋다고 해가지고 골리수라고 하는 건데 되게 달짝지근한 거잖아요. 네. 이게 그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보통 봄에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조금 빨라졌어요, 시기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벌써 시작됐나 하고 이제 여쭤봤는데 1월 이제 보통 2월에서 2월 중순? 예전에는 2월 중순부터 좀 채취가 됐다면 지금은 1월 이제 중순 말 이때부터 채취를 시작한다고 해요. 날씨가 그만큼 따뜻해졌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날씨가 기온이 좀 따뜻해지면서 그만큼 채취 시기가 당겨졌는데 예. 일단 지금 1월 20일부터 판매는 시작되고 채취는 그 전부터 시작이 돼서 3월까지 계속해서 된다고 하고요. 백운산 일대 이 고로쇠 나무 분포를 보니까 한 1680헥타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로쇠 마을도 있는 거 아시죠? 알아요. 그 예. 광양 백운산 고로쇠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이곳 면적이 한 1680헥타르가 된다고 하고 해마다 이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량이 90만 리터라고 합니다. 90만 리터. 네, 전국 생산량의 한 45%가 광양에서 생산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로쇠를 드셔보셨어요? 그래서? 네, 채취 초반이라서 그렇게 양이 많은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이게 파이프 작은 관들을 연결해가지고 한 곳에 모이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지에서 직접 이제 채취된 거를 바로 먹었는데 일단 네. 판매되는 건 이제 한번 정제 과정을 거치고 그렇죠. 판매가 됩니다. 저는 그냥 바로 먹었는데 되게 달짝지근하고 좀 맛있더라고요. 저는 맛이 있었어요? 네, 저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원리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단풍나무과잖아요. 이 고로쇠 나무가 그 영하의 추운 날씨에 밤에 그런 물들을 빨아들였다가 이제 낮에 햇빛이 들어오는 낮에 조금 따뜻해지면은 그 물을 내뱉고. 네, 그런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자연 그 자체가 주는 물이긴 하죠. 맞습니다. 예. 예전 분들은 그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한 바가지 떠놓고 계속 마시면서 뭐 보내면은 뭐 몸이 좋아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아무튼 고로쇠 채취가 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은 또 기후 변화 때문이기도 네. 하다는 것도 참 이색적이긴 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로쇠 채취가 벌써 시작됐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20일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된다고 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광양 창의예술고등학교 논란도 취재하고 계신데 이 학교가 강사들을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예전에는 학교 수업, 그러니까 커리큘럼 과정 때문에 뭐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학부모도 그렇고 이런 좀 논란이 있었다는 소식들은 계속해서 좀 보도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제가 취재한 내용은 여기 예술고등학교의 시간제 강사로 이제 외부 강사들이 출강을 해서 아이들의 실기 이제 수업들을 가르치는데 네. 이 강사분들이 한 60명 정도, 5, 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음. 이분들한테서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건데 임금이 체불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잦았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임금 체불이 잦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3월 이제 보수가 5월에 나오고 예. 이런 경우가 조금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꽤 자주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계약서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냐? 예. 보통 저희는 계약서 체결할 때 임금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5일로 딱 예. 정해놨잖아요. 뭐 근데 주말에 껴있으면 그 앞에 당겨준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의 계약서를 보니까 이 계약서 내용에 전달 임금을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전달 임금을 다음 달 초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시라고 적혀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럼 두 달 뒤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거네요, 계약서 상에서는? 아니죠. 그러면은 3월 월급 같은 경우는 4월 달 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네요. 전달 근데 월급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계약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수는 계약 기간 매월 말일 정산해서 해당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사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냐. 왜냐하면 다음 달 초라고 하니까 초면은 뭐 한 달이 10일인지, 넘어가는 거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한 달이 넘어가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초라고 하면은 이게 5일인지 10일인지 10일도 초가 될 수 있고 11일도 초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통 생각하시는 것은 뭐 한 1, 2, 3일 정도가 이제 초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노무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근로기준법 43조에 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날짜를 정해야 된다. 그렇죠. 일정한 날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초라고 해놓은 거는 일정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시기를 정한 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이제 그 노무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임금 지급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이 부여된다라는 판단도 과거에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임금칩을 외에 다른 논란도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 연말,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이 되면 다음 내년도 스케줄을 정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뭐 미술 이런 실기들을 하기 때문에 뭐 한 3-4시간씩 이렇게 되는데 이 스케줄을 짤 때도 강사들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들을 이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월요일, 수요일 에 이제 미술 시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갑자기 월요일, 금요일로 이렇게 날짜가 협의가 없이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면 오전에 한 4시간이 몰려 있다가 또 방과 후에 또 4시간이 몰려 있고 중간에 예. 이렇게 시간이 비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강사분들이 뭐 여수, 순천 뭐 이쪽 지역에서 오는 강사분들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중간에 시간이 비어버리면 원래는 다른 학교를 또 갔다가 와야 되는 시간인데 자리 강사분들은 보통 묶여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강사들을 고려하지 않은 스케줄을 작성했고 근데 이제 강사분들이 본인 다른 출강의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시기도 없었던 거예요.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쪽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 창의예술고등학교 강의를 나갈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 스케줄 변동 때문에 나간 그 강사가 한 6-7명 정도 상당하네요. 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스케줄 때문에 이제 출강을 더 이상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라고 의사 표현을 한 강사한테 또 해촉장을 받는데요. 해촉장을 받는다고요? 학교에서? 예. 그러니까 해촉 사유에 대해서 학교 책임이 아니라 강사 본인의 너가 나간다고 하니까 나가는 네, 거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제 강사를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확인 문서를 받는 거죠. 해촉서. 이건 좀 그런데요. 이건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그렇겠죠. 방법 중 하나로 이제 보통 뭐 다른 기관이나 기업들이 받는 문서 중에 하나가 해촉서라고 예. 하거든요. 이런 해촉서도 이제 그래서 해촉서를 낸 강사도 있고 안 낸 강사도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관련 논란에 대해서 학교 측의 입장이 있습니까? 일단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체불되는 경우가 그렇게 잦진 않았다. 학교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월 월급이 5월 달에 지급되고 이런 경우도 있다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예. 하고 행정실에 일하는 그 담당자랑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공립예술고등학교다 보니까 그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광양시 지원이 늦어서 5월에 지급한 거다. 보조금 지급 시기가 이제 그때 받다 보니까 그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했던 거다라는 예. 입장입니다. 그 다음 논란에 대해서는요? 스케줄 관련해서는 지금 학교에 저희가 오전에 찾아갔을 때는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바쁘다고 해서 보지를 못하고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문자를 남겨놓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취재기 뉴스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의 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5일이요. 여수 수산시장 화재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더군요. 7년이 지난 지금 수산시장은 어떻게 변했고 또 지금 겨울철이어서 이 화재 때문에 또 비상인 곳들도 많을 텐데 과연 예방책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신다고요? 네, 지난 2017년 1월 15일 오전 2시 30분경 여수 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 당시 화재로 철구조 슬라브 구조 좌판 형태인 125개 점포 가운데 116개 점포가 화재 피해를 입었고요. 피해액이 7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화재 당시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서도 사고와 관련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현장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커멓게 타을린 집기류 또 검게 그을린 냉장고와 수족관, 또 화재로 깨진 유리창, 또 곳곳에 죽은 생선이 흩어져 있었고 이 망연자실한 표정의 상인들과 시민들이 현장 주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예, 사고 이후에 복구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탈바꿈을 했고 사고의 흔적은 없어졌습니다만 상인들의 기억과 마음에는 아직도 생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7년 전 화재 현장을 상인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때 기억을 하면요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다고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의 상인들은요 그때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네, 화재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화재로 인해서 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 얘기 들어보시죠. 철저하니 그냥 눈앞이 깜깜하지. 수시로 소방점검 나오고 그냥 조심하는. 더 막 전기만 봐도 무섭고 그냥 인간에. 하나도 없어. 왕이고 뭐고 다 타져버렸지. 하나도 없었지요. 안 하고 싶어서 기억을 안 하고 싶어. 다 잊어보려고 기억을 안 하고 싶어요. 그때 겨울하고 너무 추웠어요, 진짜로. 춥고 너무 슬펐지 그때는. 상인이 누군가가 이제 저기 불이 난 줄 알고 와가지고 전화 와서 바로 나왔죠. 진짜 안 받았죠. 이게 현실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거짓말 같지. 처음에는 장난이길 바라는 마음이 더 많았지. 정말 끔찍하지 끔찍해. 이 안에 다 타고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조심하고 그래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때 너무 힘들어 놓으니까. 전열 기구 같은 것도 조심히 쓰고 이래. 절대 코드 2개 안 꽂고 하나씩만 꽂고 완전 민감하죠.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평균적으로 1월이 1년 중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도 강원도 태백, 대구, 서울의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수 수산시장에서는 큰 화재가 발생했던 만큼 이후 철저한 예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전통시장이나 수산시장은요 노후화된 곳이 많습니다. 예. 또 전기, 가스, 물 등의 화재나 전기 누전에 취약한 부분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화재와 전기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수 수산시장에서는요 화재 사고 이후에 상인들 대상으로 전기 안전, 화재 안전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전문 인력을 충원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수산시장 상인의 김상민 상인회장 인터뷰입니다. 그리고 화재 난 이후로는 그래서 정이라서 안전 관리자를 딱 둬가지고 아예 몇 개 갖고 관리를 싹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럼 조금만 있으면 와서 점검해주고 그래요. 전기 하나를 만지더라도 다 그 사람 승인하에 와서 보고 점검하고 하고 난 뒤에 다 관리를 해요. 안전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관리자가 있어도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좀 이렇게 허술했죠. 근데 지금 완벽하게 그러니까 다 해요. 정기 검사 같은 거 다 해요. 한 달에 2번씩. 상인들이 좀 느슨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불나져도 한 7년 정도 돼가고 이러면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요. 상시적인 교육. 지난 16일 태백시 황지 자유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요.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화재를 초직 지점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수시 경우에는요. 시범 사업으로 여수 서시장 일대 전통시장 몇 군데만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나 신뢰성으로 인해서 설치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중요하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추가적인 시설 설비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의 결사 이민시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뉴스와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먼저 아시안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표팀 첫 시작을 아주 순조롭게 잘 열었습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 지난 15일 밤에 진행된 바레인과의 대회 첫 경기에서 3대1로 정말 멋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골 먼저 넣고 먹고
이때까지만 해도 참 조마조마했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 38분 황인범의 왼발 슈팅으로 이번 대회 우리 팀 대표팀 첫 골을 터뜨렸고요. 예. 하지만 후반전 6분 말씀하신 것처럼 바레인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에게는 이강인이 있었죠. 후반 11분 정말 완벽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바레인의 그 골망을 흔들었고 예. 후반 34분 손흥민과 황인범으로 이어진 패스를 이강인이 수비수까지 제치고 침착하게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멋진 경기였고 이강인 선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강인이 형이라고 불러야죠. 강인이 오빠, 강인이 형. 너무 멋졌어요, 진짜. 근데 아쉬웠던 게 그 참 옐로우 카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팀은 전반전에 박용우와 이기재, 김민재가 잇따라 경고를 받았고요. 후반에는 조규성 선수가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까지 첫 맞아요. 경기에서 무려 5명의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는데요. 예. 주심의 판정에 주장 손흥민 선수는 물론 클린스만 감독도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 이번 2023 아시안컵은 경고를 2장 받을 경우에는 다음 경기 출전 정지인데 이 옐로우 카드는 4강전에서 리셋이 됩니다. 예. 따라서 첫 경기에서 경고를 받은 5명 선수 모두 8강전까지 경고를 안고 뛰게 됐습니다. 만약 8강전에서 경고를 받는다면 준결승전에도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스마노는 오는 토요일 밤 요르단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게 되죠.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나라 대표팀 클린스만호인데 우리나라가 축구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시안컵하고는 인연이 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1956년 1회, 60년 2회 우승 이후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고요. 예. 2015년에는 결승까지 갔는데 호주에 아쉽게 패했고 2019년에는 대회에서는 그 8강전에서 카타르에 패하며 좌절을 맛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월드컵 10회 연속 출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 타이틀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6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선수들의 활약과 구성을 봤을 때 우리 대표팀 역사상 지금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짱짱한 구성인 만큼 이번 옐로우 카드 복병을 잘 좀 극복해 가면서 부상 없이 결승까지 쭉 가기를 바랍니다. 예, 우승까지 감안한다면 6경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표팀에 있는 변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축구의 특성상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스타일의 그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상대로 2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다고 하면 1월 31일에 16강, 바로 2월 3일에 8강, 또 7일에 4강, 10일에 결승까지 굉장히 경기 일정이 촘촘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토너먼트까지 올라갔을 때 경기와 경기 사이에 그 짧은 일정 내에 휴식과 회복을 정말 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끝까지 부상 없이 또 옐로우 카드 복병 잘 극복해내가면서 우승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의 응원의 마음을 모아서 카타르로 보냈으면 좋겠네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카타르 월드컵의 그 열기를 다시 끌어와서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국의 드리머 준비했습니다. Look who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guess we believe it. Look who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cause we can see it. Here's to the one that keep the passion, respect, oh yeah. Here's to the one that can imagine, respect, oh yeah.
전국의 드리머 듣고 오셨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요. 환경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쓰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최근 한국 맥도날드가 외식업계 최초로 투명 페트병을 100% 재사용해서 만든 재생 플라스틱 컵과 컵 뚜껑을 전국 매장에 도입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생 플라스틱이 뭔가요? 이 재생 페트컵과 뚜껑은 국내에서 별도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세척, 분쇄 등의 그 과정을 거쳐서 재탄생시킨 건데요. 예. 환경부와 식약처의 기준 요건을 철저하게 충족한 안전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썬데이 아이스크림 맛있죠? 예. 그걸 먹으면 그 컵과 그 뚜껑까지 주게 되는데 이 한 세트에 500ml 투명 페트병 약 2.5개가 사용이 되고요. 재생 페트는 신생 플라스틱 대비 비싸지만 약 59%의 탄소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도입은 2월 중순부터 할 예정이고요. 전국 매장에서 드라이브스루나 테이크아웃 방식으로 썬데이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안에 모든 커피 메뉴까지 친환경 재생 용기로 순차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예, 뭐 맥도날드는 참 많이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또 많이 드시니까 또 이게 또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스타벅스 역시 새해 새로운 친환경 정책을 제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16일부터 개인 컵을 이용해서 에코 스탬프 적립 조건을 달성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대체 불가 토큰 NFT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NFT는 디지털 파일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고유의 값을 부여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가상 토큰인데요.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어서 미술품이나 음악,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스타벅스가 이를 일반 이용객들에게 도입해서 개인컵 이용도 유도하고 또 고객들에게 디지털 혁신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NFT는 알겠는데 이거랑 어떻게 뭐 재활용해서 친환경 정책을 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선 기존 별 적립 방식으로 원래 기존도 지금 개인 컵을 이용을 하면 네. 에코별을 따로 주거든요. 아, 할인만 한 게 아니라 에코별도 줬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코별 이 스탬프를 적립을 하면 뭐 5개당 베이직 NFT 하나를 주고 15개가 모이면은 2만 개 한정 크리에이티브 NFT, 뭐 20개 모이면 1000개 한정된 아티스트 뭐 NFT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해당 NFT들은 뭐 컵, 텀블러 등을 이용한 다채로운 이미지로 또 디자인이 돼서 랜덤 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스타벅스의 NFT는 당연히 선물하기나 판매, 거래 등의 기능은 제한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뭐 한정판, 나만의 NFT 이런 게 달리면은 괜히 또 하고 싶어지고 흥미로워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도 확실히 이게 어떤 식으로 발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 스타벅스가 NFT를 발행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에코스탬프는 하루 최대 3개까지 모을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스타벅스에서는 개인컵 활용 프로모션을 통해서 개인컵 이용자 수를 꾸준히 매년 늘려오고 있는데 지난해 개인컵 이용량은 2,940만 건으로 역대 최다 횟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생활 속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각 기업들의 노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녹색지대의 내 사랑 지구 들으시면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다시 한번 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사랑 지구 너는 아름다워 산과들에 내리는 햇살도 춤추네 향기롭게 피어난 저 꽃들의 미소를 영원히 나의 눈에 보이게 해줘
오 내 사랑 지구 너는 신비로워 그 언제나 정답게 속삭여주네 숲속에서 들리는 새들 노래소리로 우리의 아침을 열어가자 오 내 사랑 지구 잊지 못할 친구 내가 가진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느끼게 해줘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